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왜 오늘날도 철학에서 수사학은 필수일까? 이 주제는 정말 방대한 사유여행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도가 오늘부터 한 3-4개의 강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예도 TV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목록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참조하셔요. 특히 많은 철학하는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신학에서 조금 건너뛰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하이데거, 후설, 이 라인에서 공부를 쭉 했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니체를 읽어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 이유는 수사학 전통의 문학의 작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문학 전체가 수사학은 아니니까 문학 안에 있는 이 수사학 전통, 서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문학하는 분들은 또 이 예도가 방금 언급했던 이 대가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은 정말 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죠? 그래서 예도가 왜 철학에서 오늘날도 수사학은 필수일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유여행이겠죠, 그죠? 철학자가 푸는 수사학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말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풀겠습니다.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강의 내용의 존재론적 깊이를 아시는 분, 가능하다면 사막의 철학을 위해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개의 강의,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와 새해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학 하면은 이 레토릭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철학을 연상시키죠, 그죠? 대중연설이나.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레토리케, 연설, 웅변,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문학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롤랑 바르트와 그 다음에 제라르 주네트, 자크 데리다, 폴 리케르, 이런 문학 철학가들을 이해하는 데에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책을 잡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미셸 푸코가 지식의 고고학, 담론의 질서에서 말하는 에농세 개념, 예도가 이미 푸코 강의에서도 해놨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여질 수 있는지, 왜 니체 이후로 수사학을 알지 못하면 철학에 손을 못 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죠? 레토리코스에서 레토리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의 기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운동을 거쳐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도달하는데요. 사실은 단지 수사학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플라톤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죠? 플라톤의 소피스트들, 벌써 부정적인 사고로 점철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랭 바디우의 용어에서 플라톤의 엉띠 필로소피, 반철학은 소피스트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논쟁에서 니체를 위시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이 소피스트들 쪽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대로부터, 그죠? 소피스트들로부터 쫙 연결해서 라틴 수사학, 중세 성서 해석학, 이런 것들을 쫙 걸쳐서 18, 19세기에 프랑스의 디마르세, 뽕따니에, 그 다음에 프렐먼, 이 라인을 쭉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 롤랑 바르트, 폴 리케르, 살아있는 운유, 글쓰기의 영도, SZ, 텍스트의 쾌락, 이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소시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소시르 갖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롤랑 바르트는 수사학을 모르면 손을 못 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폴 리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 개념 안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운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오늘날의 철학에 담는 니체를 따라서 해체를 이야기하는 자크들이다. 이 수사학 모르면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철학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텍스트를 읽는 분들이 이 수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긴 역사를 헤집고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정말 고도의 클래스를 요구하는데요. 사실 소피스트들은 단지 장사꾼들이 아니었어. 소피스트라는 말 안에 이미 소포스,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설파하는 자들이었다고.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은 시칠리아 출신이었던 그 유명한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의 제자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그죠? 투키디데스가 나오잖아요.
고르기아스에 의해서 오늘날 문학의 산문 형식이 그죠?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단지 구어와 시밖에 없었어. 구어와 시어만이 있었던 그 시대에 수사학을 통하여 문학의 산문 형식을 창조한 자가 고르기아스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이 완전히 사기꾼 비슷한 개념이 돼서 궤변론자로 통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바꿔놓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야. 벌써 클라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포스론과 수사학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수용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에서도 이미 플라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키케로와 로마 시대에 그죠? 퀸틸리아누스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수사학이 견고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누어 놓은 수사학의 세 개의 장르,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담론. 두 번째는 정치적 담론. 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시적, 칭송적 담론. 이게 미학적 담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하는 분들이 대중연설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변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과시적 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설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단지 오늘날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아니면 우리 딸을 정치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웅변 학원에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수사학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인문학적인 깊이를 갖고 가르치는 데가 몇 군데 있겠어? 단지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거기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이미 철학적 사고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사학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5세기에 그죠? 이 소피스트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고르기아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 안티포네스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나잖아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들은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의 탈을 쓴 장사꾼인 거야. 그래서 소피스트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야 여러분들이 수사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롤랑 바르트라든지 제라르 주네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리다의 해체 개념도 이 수사학의 문체 개념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이 문체 스틸루스가 아니라 피구라라고 하는 아이 문체 개념.
이것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 영어의 트로프, 불어의 트로퍼, 독일어의 트로페겠죠. 그죠? 전의라고 하는 비유적 언어죠. 그죠? 이 수사학적 전의에 의하여 텍스트 전체가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이 수사학을 모른다. 그럼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이런 대가들이 기원을 두고 있는 게 디마르세나 퐁타니에와 같은 이런 문체론의 대가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또 그 이전에 고대와 중세, 근대의 다양한 수사학의 문체론을 연구하죠. 그죠? 대개 분류법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의 사용하는 개념과 같이 그렇게 깊이 있게 분류법에 그치지 않고 이 문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어. 비유적 표현. 이것만 갖고도 2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피스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설이죠. 그죠? 코락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티시아스, 그의 제자, 2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기원전 5세기에는 그리스에는 상당히 평화시가 아니라 혼란기였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폭군이나 참주들이 나타나서 특정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기존의 왕을 쫓아내는, 그리고 봉기가 일어나서 다시 탈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폭군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되면 그 이전에 용병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땅을, 영토를, 그죠? 원주민들이 되찾기 위하여 소송이 막 쌓인 거야. 재판정에. 그때 이제 코락스와 티시아스와 같은, 거죠? 그런 수사학자들이 나타나서 변론을 해주면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학의 탄생은 변론술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코락스와 티시아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 이런 철학자들의 원문에서, 그죠? 그냥 전설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인물인데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그죠? 그것도 증명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2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아니면 코락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크네 레토리케예요. 그러니까 웅변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죠. 그죠? 연설 기술. 이게 바로 수사학 기술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방식의 수사학자들이 시칠리아와 아테네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왜 코락스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때부터, 그 이전에도 어떤 웅변 기술이나 연설 기술,
아니면 재판정에서 하는 그 변론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코락스 때부터, 그죠? 이 남을 설득하는 기술은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학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로고스, 이런 것들은 수사학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에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특정 사회와 집단의 관습이나 정신, 그래서 윤리와 연결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수사학에서는 연설자나 웅변가의 성격인 거예요. 그의 직업이 뭐고 어떤 능력을 가졌으며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말을 통하여 설득할 수 있는 이 매력을 가져야, 그런 성격을 가져야, 에토스를 가져야 대중에게 파토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파토스는 웅변가나 연설가나 변론가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니라 파토스는 이 웅변이나 연설이나 변론을 듣는 자들의 정념인 거야. 마음이고. 로고스는 뭐냐? 그런데 이 웅변가와 변론가와 연설가가 대중들을 설득할 때, 그때 단지 감정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논리적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수사학의 3대 요소는 그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코락스가 썼다고 전해 내려지는, 그죠? 그 수사학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네, 레토리케라고 하는 그 작품은 단지 그냥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를 할 때 볼 수 있는 어떤 논증 형식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변론을 할 때는 도입부, 머릿말이 있고 들어가는 말이 있으며, 그리고 점점 이야기가 고조되고, 그죠? 거기에서 논증이 일어나고, 논증이 일어나며 여담을 통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맺은 말을 통하여 최대한의 과시적 행위를 통하여 연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선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갖고 있는 그리스의 히포크리시스는, 그죠? 그 당시에는 위선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기술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설득을 할 때, 때로는 돈호법을 통하여 사물과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막 토로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설득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 피고는 죄인이다. 뭐 아니면 책임이 있다. 이런 방식의 어떤 모인 사람들과 재판관을 설득하는 이미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수사학의 기원은 단지 재판적 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르기아스는 문학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사학에는 재판적 담론과 크게 보면 이게 바로 논증기술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생각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 토포스론 생각나잖아. 논증의 형식과 관련된 장소, 그게 토포스잖아, 그죠? 그 두 갈래로 나뉘는 거야. 그런데 이 논증 형식과 관계된 이 수사학은 어떻게 보면 코락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적 담론 형식의 수사학은 고르기아스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재미있죠, 그죠? 이런 수사학 이야기는 특히 주네트가 코뮤니카시옹의 그 논문을 제출해서 수록했는데요. 축소된 수사학이라고 하는 논문. 그 다음에 올리비에 르불, 슈트라스부르 대학교 교수죠, 그죠? 이분이 또 수사학에 대하여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이분의 아주 작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빅게르의 악의 상징, 그리고 살아있는 운유, 데리다의 작품 거의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수사학적 비유들의 해체적 읽기,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니체도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정말 텍스트 하나만 갖고도 가슴이 뛸 정도입니다. 지금 여도가 해줄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는 사실 시칠리아 출신으로서 외교관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는 아테네에 어떻게 보면 파견돼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고르기아스가. 그런데 이때 이미 오늘날 통용되는 문학의 다양한 형식들, 기법들을 갖고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 연설을 수행하는 그런 자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 전역을 돌면서 수사학을 가르쳤던 그런,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죠, 그죠? 플라톤적 용어로 연설을 듣던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나중에 시칠리아로 돌아갔다가 아테네로 돌아와 줄 것을 약속받고 그를 보냈을 정도로 탁월한, 그죠? 이 연설 안에는 이미 두음법, 가군, 운율, 뭐 연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꾸법, 배열법, 이런 다양한 문학의 기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논문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이미 그때 그죠? 코락스라든지 고르기아스라든지 이런 수사학자들에 의해서 그죠? 이미 이야기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 유명한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도 소피스트였잖아. 안티포네스, 이런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단지 이 수사학자들은 어떤 장사꾼이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야. 그 시대에 어두운, 정치적으로 어두운 혼란기에 그죠?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시절에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가르쳤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플라톤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학은 그냥 똥이 되잖아, 철학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만큼 탁월한 수사학자가 없었고요. 플라톤도 자기의 대화편에서 수사학을 빼면은 이데아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아. 역설 등의 중에 역설이지. 자신의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붓다 역시도 탁월한 수사학자였겠죠, 그죠? 왜?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다 다른 거야.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적 수준이 중간인 사람들에게 말할 때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라든지, 뭐 각각 다르겠죠, 그죠? 붓다 역시도 비유를 사용했겠고, 그죠? 가끔 시인이 되기도 했고, 예수 역시 예수의 그 위대한 비유들을 한번 봐봐, 여러분. 응? 이것은 수사학과 떼놓고는 이야기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큼 탁월한 수사학자가 있었을까? 붓다와 같이 동일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수사학은 플라톤에 의해서 박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플라톤은 이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그리스 단어인데, 여러분, 독사와 에피스테메야. 푸코의 에피스테메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편적 이성에 의하여 증명되는 지식은 에피스테메고, 독사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된 그런 진리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걸 듣고 여론과 같은 거, 풍문을 통하여 듣고 확인도 없이 자기의 지성으로, 누스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거. 그게 억견이지, 뭐 견해야. 그러니까 독사와 에피스테메를 구분하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실제로 보편적 진리, 이데아, 이딴 건 없다라고 설파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재판정에서 그 변호인이 변론하는, 그죠?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 변호사도 모르잖아. 그 소송이 끝나더라도 그건 의문이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그 찬성과 반대를 일으킬 수 있는 소송의 재료들인 공론이 있겠죠, 그죠?
그 공론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플라톤이 볼 때는 결코 진리와는 관계가 없고 진리의 외관만을 이야기하는 자들, 상황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논증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플라톤의 눈에는 오늘날 천민자본주의의 어떤 모든 것이 돈의 이익에만 쏠려 있는 그런 자들이 소피스트들이다, 이래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나 과연 수사학이 그걸로 전부 설명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 그죠? 고르기아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얻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의원에게 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약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 아니면 뭐 그런 치료 받아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원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 아픈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의원만 데리고 가갖고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의원과 함께 수사학자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사학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아니면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르기아스를 통하여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에서 이 소피스트가 말하게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수사학자와, 그러니까 소피스트죠, 그죠? 수사학자와 진짜 의원, 이 둘을 놓고 누가 의사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수사학자가 의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선동과 비슷하게 본 거지 뭐.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없다, 이 세상에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보편 진리 따위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고 상황 진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외관이다. 소피스트들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상황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고, 이 공론에서 설득을 통하여 그 진리를 입증하면 그건 진리다. 모든 것은 다 억견이기 때문에, 견해이기 때문에, 신조이기 때문에 단지 논증에서 이기는 것만이, 그래서 이겨서 성공하는 것만이 이게 플라톤의 해석이죠, 그죠? 그것만이 이 소피스트들에게는 목표였다. 이것들은 선동가요 사기꾼들이다, 이래 된 거야.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뭐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뭐 여기서 그치면 오늘날까지 수사학이 존재했겠어?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학, 그리스도교의 해석학에서도
이 수사학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중세의 신학자들 중에 대수사학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비유를 썼다니까. 신의 나라를 말할 때 비유로 말하고 성서 안에는 상징이 천재입니다. 신은 사랑이다. 이게 무슨 그냥 일반 언어야? 상징이에요. 은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을 공부해야 됐겠죠. 그죠? 수사학이 매우 중요했던 거야. 그러나 실제로 이 설득하는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세의 다양한 김나지움 학교라든지 수사학 학교, 심지어 대학 이런 데서 교육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죠? 어떻게 보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거야. 이 중요한 것이 플라톤의 소피스트 공격에 의해서 철학에서는 외면되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철학하는 자들이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깊이 공부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곳곳에 그의 대화편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도시킨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설득하는 기술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이요. 아무리 높은 형이상학적 진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변중수를 공부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소송을 당한다든지 재판을 받게 될 때 자기를 변호하는 이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래서 수사학을 철학 안으로 포섭하는 거야. 플라톤은 이것을 바깥으로 내쳤다라고 한다면 억견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당연히 에피스테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기만하는 그리스어로 에이코스, 있음직한 것, 진리와 같이 보이는 것, 그러나 사실은 가상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수사학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이후로 수사학은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그의 세계, 철학적 세계 전반에서 수사학은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필연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명제를 다루는 것.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본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야. 이건 철학이 다루는 거지. 그 다음이 변증론인 거야. 이건 개연적인 거야. 응? 그리고 마지막이 수사학인데 이것은 진실로 보이는 것. 그래서 있음직한 것,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철학, 문학, 수사학을 다 통합해서 제일 위에 철학을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다루죠. 그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때문에 세계의 장르가 생긴 거예요. 재판적 담론. 그러나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건 아니죠. 이미 그 이전에 코락스라든지 고르기아스라든지 안티포네스, 프로타코라스 이런 대가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것에 근거하여 재판적 담론, 그 다음에 정치적 담론, 칭송적 담론, 이게 과시적 담론이죠. 그죠?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각각 논증 형식이 다 달라. 재판적 담화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생략 3단 논법.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연역법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게 적용돼야 되고, 정치적 담화에서는 중요한 게 예증법, 예시를 통하여 설득하는 외교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화라든지, 그 다음 마지막이 과시적 담론, 칭송하고 대중을 설득한다든지 연설할 때,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키디데스의 어떤 역사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과장법인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에 르불이 자신의 수사학이라는 작품에서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장법,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의 영혼과 같은 거다. 수사학의 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이런 로마 시대의 수사학의 대가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전달되죠. 그죠?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미학적 담론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특히 제라르 주네트가 썼던 논문, 점점 축소된 수사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 수사학은 미사역구법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넓은 담론에서 20세기로 오면서 점점 축소됐다라는 거. 역사적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문체론이 중요했고, 이 문체론에서 오늘날은 은유만 남았다. 은유가 정말 중요하잖아. 이건 정신분석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강의를 시작한 지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수사학은 그의 철학 세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피케로, 여기서 수사학 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퀸틸리아누스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중세의 신학 쪽으로 라틴 수사학 이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의 해석학과 또 결합되죠. 그죠?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 거야. 이걸 딱 거치면서 이제 20세기 롤랑 바르트까지 가는 거. 이게 예도의 시리즈 강좌의 목표인 거야, 여러분. 오늘 첫 강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의 제자였던 역사가 투키디테스가, 그죠? 이 혼란기 그리스의 전쟁기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였잖아. 그죠? 거기에서 페리클레스가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는
아테네 군인들을 향하여, 아테네 시민을 향하여 했던 연설이 또 있는 거야. 그게 이미 수사학인 거예요. 아테네는 문명적으로 발전했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가졌던 고도의 지성의 시민들이었지만은 용기 있는 군인의 측면에서는 스파르타인들보다 못했던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엄청난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죠? 아테네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페리클레스가 용기, 절제, 군인의 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테네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야. 막 그건 바로 억견이다. 그건 만들어진 어떤 견해다. 여론에 불과한 거다.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독사다. 그것은 진짜 에피스테메는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아테네 시민들, 아테네 군인들은 결코 스파르타 군인들과 시민들 못지않게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런 생략법이 있겠죠, 그죠? 이미 예도가 했던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에서 뭔가 운율이 있고 거기에는 비장함이 숨어 있으며 거기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억견을, 독사를 해체하는, 공론을 해체하면서 다시 해석하는 페리클레스의 모습이 들어있죠. 그죠? 수사학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톤을 읽고 단지 이런 기나긴 키케로와 킨틸리아누스, 그리스도교의 어떤 해석학, 그걸 지나서 수사학에서 계속해서 관철되고 있는 어떤 철학의 담론들, 그리고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소피스트들은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알아서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대가들의 책은 손도 못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시르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수사학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 이 수사학이 어떻게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지호교와 연결되는지 예도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수사학은 삶이야, 여러분.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야. 이해시키는 거야, 철학적 해석학 용어로. 타자와의 대화의 기술인 거야. 그래서 수사학은 단지 남을 설득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삶의 존재 방식인 거야, 하이데거적 용어로. 그래서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설득하는 거야. 그리고 삶을 즐기는 거야, 여러분. 삶의 주의상 쓴 거야, 수사학은. 락강적 용어로.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이 편에서는 계속 이어서, 그죠? 중세 수사학을 거쳐서 어떻게
이 낭만주의의 문체론, 어의가 아니라 프랑스만이 갖고 있는 문체론, 아이, 이것이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되는지, 디 마르세와 뽕따니엘을 거쳐서 그죠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적되겠죠. 그죠? 재밌었죠, 진짜. 주스